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에는 또 2025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또는 연인 간에 헤어질 때 안전한 이별이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부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별거한 남편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죠. 네, 그리고 2024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시작했을까요? 그때와는 달라진 송년 문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닝픽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여객기 추락 참사입니다. 네. 참담한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29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여객기 승객 175명 가운데 한국인 승객은 173명이고 태국인 승객이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생존자인 남녀 승무원 2명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는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서 외벽과 충돌을 했는데요. 이 충격으로 항공기 기체인 꼬리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랜딩 기어의 고장 원인으로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이 의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여객기 날개에 새가 껴서 착륙을 못하고 있다는 탑승자 메시지가 확인이 됐고요. 구조된 사고 여객기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는 목격담을 구조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고 수습 초기 발표에서 조류 충돌을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관제탑에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착륙 직전에 조류 충돌 주의를 주었다며 조류 충돌 경고 후 약 1분 후에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요. 이후 5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나 또 연말을 맞아서 가족 여행을 갔던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네, 제주항공은 이달 8일부터 무안공항에서 화, 목, 토, 일 이 방콕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부터는 크리스마스 휴일에 맞춰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승객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탑승자 명단에는 좌석 배치나 성명 등으로 밀어서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승객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세 남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 탑승객은 모두 15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들 모두 가족과 함께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수습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정부는 우선 1월 4일, 24시까지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요. 무안공항 현장과 또 전남과 광주, 서울과 세종 등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무안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기체 안에 있던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등 2가지 블랙박스는 모두 수거됐고 이번 사고 원인 조사는 최소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무안공항 현장에는 임시 영안소가 설치됐습니다. 사망자들은 이곳에서 유가족의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지만 현재 충돌과 폭발의 여파로 여객기 꼬리 부분을 제외한 동체가 모두 파손되면서 탑승객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탑승 명단과 지문 또 소지품 등을 대조해서 신원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과학수사요원 169명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저희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의대 문치작전이 되겠습니다. 31일부터죠. 이제 내일부터인데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입시와 관련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2025년 대입 정서 원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원서 접수는 마감 직전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N수생들 16만 897명입니다. 2005학년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입시는 의대 정원 확대 또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다른 학과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입시생들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요, 상위권에 의대 쏠림이 있을 테니까 의대 증원이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소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N수생들은 소신 하향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이 자연 계열의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올해 탐구 영역 변별도가 높아서 대학별 탐구 영역의 이 변환 표준 점수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또 앞선 수시 모집에서 각 과별로 추가 합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정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험생들이 덜 몰리는 과의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패턴이 똑같이 반복돼서 커트라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4년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 기간 중에 3일 이상 원서를 받고요. 전문대학은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수시 추가 합격 2월 규모가 또 발표가 되니까 이때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마지막 픽 얘기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동해 중부선 개통입니다. 네, 동해 중부선이라면 강릉에서 부산까지를 잇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강원 삼척시를 잇는 동해 중부선이요, 내일 개통식을 갖게 되고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합니다. 수건 사업이던 동해 중부선이 모두 개통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선은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09년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완공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5월 착공한 1단계 구간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개통했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강릉에서 부산까지를 잇는 363.8km 구간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네, 교통이 편리해지면 새로운 관광객이 또 유입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해 중부선 개통으로 강원도부터 이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도에 이르는 이 동해안권 4개 시도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강릉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데 소요 시간 3시간 50여 분에 불과합니다. 다만 운행 초기에는 안전 등의 이유로 최고 속도를 낼 수 없어서 실제 운행 시간은 이보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운행하는 강릉역에서 부전역 승차권의 주요 시간대 24일 예매가 시작된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매진되면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 지자체는 이 주요 관광 명소 상품과 코스를 개발하고 동해선 이용 관광객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크루즈 관광,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 위를 항해하며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크루즈 관광. 많은 사람들에게 크루즈 관광은 인생 버킷리스트인데요. 그래서 떠난 곳.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아시아의 보석 홍콩. 곳곳에 활기가 넘치는 도시인데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홍콩으로 온 이유. 홍콩 여행과 더불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크루즈를 타고 색다른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이 크루즈선은 현재 인천, 부산, 서산, 포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모항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크루즈 전세선을 도입해 관광객을 모객, 국내 출발, 국내 도착하는 일정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이 배는 이태리 크루즈인데요. 정말 로마에 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다. 로마 신화를 테마로 하고 있는 이 크루즈선, 마치 지상의 멋진 여행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수속 후 탑승객 카드 등록은 필수. 시설 이용이나 음식, 음료 주문은 이 카드 한 장으로 이뤄지고요. 곳곳에 한글 안내도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인 맞춤형 크루즈로 인기가 많습니다. 와. 여기 룸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신문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선상 액티비티도 있고, 그리고 문화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 식사가 언제 나와 있는지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객실이죠. 크루즈에는 이렇게 스위트룸, 발코니, 오션뷰 등 다양한 객실이 있는데요. 배가 이동하는 동안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도착해 있는 마법을 선사합니다. It's the best hotel ever because the hotel in the city are stopped and they don't move. But the ship is a traveling hotel around the world. All the time on board pass very quickly. Really a wonderful place to spend the vacation, since there are several areas starting from the restaurant to have the chance to taste Italian food for the relaxation, for beauty treatment. In the meantime, the ship provided where you can find everything. 크루즈에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포함해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이처럼 이탈리아 국적 크루즈선에서는 오롯이 그 나라를 온 듯한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본고장 피자 맛 너무 궁금한데요? 풍미가 깊고, 그리고 진한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양한 음식인데요. 정찬 메뉴를 고르고 레스토랑에 입장하니 벌써부터 파티가 한창.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한 문화지만 파티가 일상인 이탈리아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크루즈. 특히 최근엔 K푸드, K팝 등이 대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음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관광지들, 기항지들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쉽게 크루즈를 탈 수 있고 지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2월에 운행하는 삿포로 가는 그 기항제 같은 경우 사람들이 평소에도 너무 가고 싶지만 좀 접근성이 쉽지 않았던 것을 크루즈로 가니까 쉽게 가고, 또한 우리 한국인 가이드님들이 바로 설명을 해주고 그런 큰 기항지에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날 일정을 마감하는 나이트 댄스 타임. 일상의 스트레스는 여기에서 모두 날려버려야겠죠? 자, 달려 달려! 크루즈에는 전 연령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한데요. 간식까지 꼭꼭 챙겨 먹자고요. 음식은 뷔페니까 다양해가지고 그 점이 좋았고, 크루즈니까 아무래도 공연 같은 거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랑이랑 또 같이 오고 싶어요. 매일매일 크루즈 안에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데요. K-팝과 같은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 중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녹색지대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아니면 또한 또 지인분들과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셔서 멋진 그런 추억의 여행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와 진짜 오션뷰네요. 너무 예쁜데요? 배 이런 공간이 여기서 잠드시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만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스파에 꽂힌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다 위 크루즈에서의 힐링. 바쁜 일상으로 쌓인 피로를 이곳에서 싹 풀고 갈 수 있답니다. 이제 크루즈에서의 셋째 날이 밝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어딜 가나 했더니 상쾌한 아침 러닝으로 몸풀기 완료. 오늘은 기항지 관광이 있는 날. 세계 어디든 항구가 있는 도시라면 편리하게 이동해 각 나라의 명소와 여행지를 갈 수 있죠. 오늘은 일본 사세보시에 위치한 해양 리조트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 쿠즈쿠시마 지역은 깨끗한 바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해양 동식물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대형 수족관 앞에서 인생사진도 찍고 유람선을 타고 섬지역 투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루즈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면 젊은 세대들에게도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높은 여행이 될 수 있는데요.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뭐 거기 유명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먹었습니다. 혼자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분들도 혼자 오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았고 일단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 텐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생각보다 보내서 친구들이랑도 와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크루즈. 환상적인 여행이 되어지는데요. 2025년 새해, 기쁨과 재미가 가득한 크루즈 관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소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2025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네. 교통법규들이 매년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하고 바뀌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입니다. 네, 내년 교통법규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은 안전 그리고 운전자들의 의무 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 자동차 예열한다고 이렇게 시동을 오래 걸어놓고 뭐 5분, 10분 이렇게 예열한다. 뭐 요게 좀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고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공회전 단속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는 물론이고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야? 하면서 단속이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인천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공회전이 2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차 경고 후에 2차 적발 시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공회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 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속속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륜차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이런 조치들이 환경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짚어볼 것들이 많은데 요즘 자율주행 그렇죠. 자동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최근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가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응시 전의 교통안전 교육은 전면허 학과 시험을 보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육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와 관련 법령, 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또 운전자 책임과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벽 시간대는 그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법 중에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는 처벌 기준이 일단 강화가 됩니다.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0.02%부터 단속이 됩니다. 이게 맥주 한 잔 그리고 소주 반 잔 정도만 마셔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또한 강화가 되는데요. 특히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고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한 조항이 신설돼서 동승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또 이른바 술탁이라고 하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술을 마시는 이런 술타기 꼼수를 사용하면 2025년 6월부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11월 국회 본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술자리가 많기 네. 때문에 뭐 오늘 차가 좋았는데 딱 한 잔만 하고 가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내 생명과 다른 사람 생명까지 이 우려스럽잖아요. 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륜차에 대한 규제 역시 좀 강화가 되는데요. 2025년 3월부터 사용 검사와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 같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 또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 또한 달라집니다. 전기자동차가 1회 충전한 뒤에 주행 가는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에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함 시정 조치를 한 뒤에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1회 충전 후에 주행 가는 거리 등 자동차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넘어섰고요. 이번에는 월요일에 고민 상담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다 이런 얘기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헤어짐에 대한 생각과 그 방식이 달라서 이 어려움을 겪은 부부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별거 중인 남편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입니다.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생각해보면 저와 아내는 처음부터 짝이 맞지 않는 집신 같았습니다. 식성부터 취미, 성격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었거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던 저희 부부는 심각하게 별거를 고민했습니다. 나 정말 당신이랑은 더 이상 나는 못 살겠어. 이게 누가 할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서 진지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이대로는 뭐 당신의 나나 너무 불행하잖아. 아니 뭐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어? 좋아.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자고. 아니 근데 당신 나 진짜 부탁 하나만 하자.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이혼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말기로 해. 아니 피차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 같으니까 연락하지 마.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곁에 있을 땐 정말 밉고 싫었던 아내가 떨어지고 보니 왜 이렇게 애틋하던지. 그렇게 저는 별거 하는 종종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했지만 한 번도 답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아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이게 몇 번째야? 아니 뭐 오늘 저 햇살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갑자기 당신 목소리가 또 듣고 싶고 그래. 뭐 겸사겸사 전화했어. 뭐 햇살이 뭐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 나 진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니 근데 여보 대체 왜 이렇게 매정해졌어? 어? 아니 설마 당신 저 남자 생긴 거야?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지?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어?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어? 아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이혼만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해. 당신 이렇게 자꾸 전화하고 연락하는 거 나 이거 더 이상 못 참아.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와. 그렇게 아내는 자꾸만 연락하는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절 억울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별거 중이라지만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저희 둘 사이에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남아 부득이하게 연락을 자주 한 것뿐인데요. 이대로 전 스토킹범이 돼야만 합니까? 대체 전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십니다. 야 이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헤어지는 것이 지금 매끄럽지 않아서 생긴 일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 30대 부부인 A씨와 B씨가 지난해 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별거를 시작할 당시에 이 아내가 남편의 이혼 문제 외에는 남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보, 이혼 문제 말고는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이런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아내의 집과 또 회사를 찾아가면서 여러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이 아내가 남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이 남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내가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 이혼 예비 단계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너무 자주 연락을 하고 뭐 직장까지 찾아왔다 이건데, 자 한번 여기서 의견을 한번 구해보죠. 이런 행위가 남편의 연락이 스토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스토킹이죠. 저도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아직은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지만 이혼은 안 된 거잖아요. 부부에도 지켜야 될 그건 있거든요. 그래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 옛날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싫다는 여자 막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태워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강압적인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든요. 이 자주 연락한다는 거 이건 역시 이것도 스토킹으로 간주가 된다고 봐야죠. 저는 뭐 수림 씨에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별거를 합의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또 합의했냐면 이혼 문제 말고는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합의를 또 하나를 한 겁니다. 맞아.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접근 금지 명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아내에게는 이 남편의 이 다가오는 부분이 아마 침범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럼 이건 합의를 깬 거고 침범으로 느껴졌다면 요거는 좀 남편이 자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 저도 동그라미 들었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늘 남자가 뭔가 계속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여자분들 쪽에서는 좀 스토킹 뭐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막 10번 찍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모처럼 세 분의 의견이 다 같은데 정답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변호사님 두 분의 생각은 어떠냐 한번 들어주세요. 오겠죠? 아니, 그래. 스토킹 아니에요? 아니 왜요? 부부 10번 사이고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 X예요? 아니 이게 부부 사이인 게 그렇고 뭐 문서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렇지? 자 들어보죠. 하나씩 네. 한번 짚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 통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사연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연 속의 남편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회사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스토킹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죄가 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한 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킹이 처벌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세 가지? 먼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게 지속적, 반복적인 연락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연 속의 재판부는 어쨌든 이 남편의 연락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는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본 거죠. 일단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유나 그 무드를 보자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아내분과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뭐 공과금 문제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연락을 했다면 그 연락을 받은 아내가 과연 거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도 보니까 법적으로 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물론 아까 그 사연에서 보면 남자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뭐 직장에 찾아간다라던가 이런 행위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우리가 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부관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런 남자를 만났어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엄청 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에 좀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연에 한해서는 무죄 판단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스토킹이라는 게 자주 막 연락하고 그냥 그 시도 때도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에서는 스토킹 처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토킹이 어떨 때 해당하는지 뭐 본인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5가지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닌다든지 이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든지 일하는 직장이라든지 옆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리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그 상대방한테 음향, 부호, 글을 전달시키는 행위, 그리고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주거지라든지 이 직장 근처에 물건이 있는데 그걸 훼손하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 사연 속에 같은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락을 했다고 해도 그냥 상대편이 느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 뭐 이런 거를 느꼈다면 이건 뭐 스토킹
이렇게 좀 간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이 단순히 원치 않는데 직장 앞에 찾아간다거나 따라간다거나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연락을 취하는 행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장 기자님 지금 방송 끝나고 휴대폰을 딱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다. 이러면 어떤 느낌 받으시겠어요? 소름 돋아. 불안 공포심이라고. 그렇죠. 사실 이 부재중 전화 100통 이렇게 본다면 누가 나를 따라온다거나 아니면 와서 몰래 나를 감시한 건 아니지만 이 자체로서 굉장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 행위 포괄적인 유형을 굉장히 넓게 보고 원치 않는 이런 연락을 반복하거나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전화를 직접 받았지 않더라도 이것 스토킹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요즘은 스토킹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추세고요. 실제로 스토킹으로 문제가 됐을 때 구속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 원치 않는 접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계속 하는 거 이건 폭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발등 찍혔다는 한 가정주부 사연인데요. 함께할 사연 바로 이겁니다. 오피스 와이프 둔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부는 사랑으로 사귀다 정이 들어 결혼하고 또 의리로 사는 관계라고 했던가요? 저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넘어가면서 저희 부부 역시 사랑보다는 정과 의리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평범하던 저의 일상이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예인 씨. 자기야, 내가 누구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자. 자기, 내 꿈 꿔. 여보. 응? 지금 뭐해? 밖에서 추운데? 깜짝이야, 이거 조금, 아니. 갑자기 아니. 여기 계속 있었어? 아니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네. 왜 그렇게 놀라? 당신 수상하다. 왜 그래? 아이고, 수상하게 뭘 수상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놀란 거지. 뭐 수상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다. 10분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아유. 뭐가 수상하다 진짜 자기. 아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배고프니까 저녁 다 됐어? 좀 전에 밥 먹었어 자기. 빨리 들어가자고. 수상해. 그렇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찮게 보게 된 건데 거기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야, 장진태! 너 이거 대체 이게 뭐야? 장예인?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야? 두 사람 설마 바람 피우고 그런 거니 지금? 잠깐. 그 남의 휴대폰을 자꾸 함부로 보고 그래. 그리고 예인 씨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냥 직장 동료야 그냥. 예인 씨는 직장 동료? 아이고 너 지금 그냥 직장 동료를 와이프라고 부르니? 매일 같이 점심 먹고 출퇴근하고 같이 하면서 퇴근하면 영화 보고 술도 마시는데 이게 바람이 아니면 친해지기 바람 이런 거라도 찍는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이거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좀 직장 동료랑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게 요즘 트렌드야 이게.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끼리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만큼이나 같이 자주 있는데 친근하게 지내고 그래야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냉랭하게 지내나? 내 눈 못 보고 더 버벅버벅 대고 있지? 뭔가 있어. 회사 생활 뭔가 있어.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남편은 오히려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데 뭘 어쩌란 거냐며 저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직장 내에서 그 부부관계처럼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사연이 온 것 같아요. 사연 속에 남편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가정주부로서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하고 아이들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이 A 씨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일단 먼저 갑자기 바빠졌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왠지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들떠 보였던 겁니다. 이 아내들은 이 남편에 관련된 무서운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해서 휴대폰을 주시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같은 회사에 있던 그 같은 조직 내에 유부녀 여성과 보고 싶다. 빨리 가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 받고 또 퇴근 후에도 같이 술도 마시고 마치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유 그거 장난이었다. 평범한 직장 동료인데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데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A 씨는 이게 선도 감정도 넘지 않았다는 이 남편의 해명 믿을 수 없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그렇게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밀도 많고 한 이 남자에 대해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일 이 삶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혼 상담하시면 이런 사연이 많이 있습니까? 징그럽게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걱정될 정도인데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가만 생각해 보면 뭐 회식하고 뭐 야근하고 이 시간이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함께 일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요. 동시에 이 공동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애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협력이 때로는 위로가 굉장히 일반적이어야 할 이 관계들이 아주 친밀하고도 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은 마치 이런 오피스 곧 사무실에서 마치 내 아내와 같은 내 남편과 같은 이런 일종의 연인 관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마치 이런 게 없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며 서로 훈장 달듯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상담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가 아니고 제일 먼저 오셔서 뭐 하냐면 나는 위자료부터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그 여인을 혹은 그 남자를 만나겠다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픈 이야기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적반하장의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상담 현장에서는 정말 저도 상담자지만 화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면은 차 마시러 가 둘이. 네. 그것도 얘기하고 올라와. 그리고 9 to 6잖아요. 네. 같이 내내 있어. 그리고 끝나면 또 뭐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그 대해서? 둘이 자주 사라지는 거는 그 좀 위험한 거 그래,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내 연애할 때나 생기는 일인데. 친한 직장 동료는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코드가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호흡도 잘 맞고 일이 착착 티키타카 잘 되고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런데 은밀하게 뭔가가 여럿이 식사 갑시다 아니 우리 둘만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둘만 빠지고 둘 대화한 내용도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진짜 친한 이런 것들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이성 간에는. 아니, 조금 그리고- 여기 의심스러워. 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네. 조직이잖아요. 맞아. 근데 어느 특정 두 사람만 너무 친해져 버리면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회사 내에서도 괜한 오해를 받죠. 저 오해 받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내도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좀 여직원 쪽에서 좀 친근하게 대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 직원이 갑자기 또 확 무슨 뭐 좀 더 오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좀 촌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 예. 아니야. 친근한 거는 뭐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좋긴 한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은 명확하게 선을 있지 넘지 않을까. 않아죠. 그렇죠. 아니, 결국은 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 망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키우는 문제이고 동시에 가정에서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치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새로운
때론 좋은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서 인생이 잠깐 봄이 오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북풍 한 설이 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약속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인생의 배신이고요. 동시에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런 문제로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속상함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럼요. 이런 역지사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아니 와이프나 허스밴드는 하나죠. 그 앞에 오피스를 붙여서 뭐 회사 따로 집 따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어때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일단 한 통계에 따르면요. 10명 중에 3명이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를 두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집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네요. 사실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아침 식구들도 개개인 다 친하고 팀워크도 좋고 하지만 좋아요. 우리는 오피스 프렌드, 친구들이잖아요. 프렌드. 그런데 이제 직장이라는 공간 때문에 내가 내 일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간도 물리적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오피스라는 단어만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불륜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정신적인 외도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정신적인 외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또 직장이기도 합니다. 사연에서 남편은 직장 동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바람을 피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가 직장 동료일 뿐입니까? 그 우리 사연에서 그래. 말씀 나온 거 보면 자기야, 뭐 내 꿈꿔, 뭐야, 보고 싶다, 빨리 갈게, 당신 때문에 산다. 아, 그래. 이게 무슨 직장 동료입니까?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게 뭐예요? 말 자체가 그러면 친한 동료면 오피스 프렌드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정신적 사랑 혹은 칭찬 이런 것만 있었다 뿐이지 내가 성관계나 이런 것까지 이르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한 행위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연도 있었냐면은 오피스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그 직장인인데 어떤 여자 직원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속칭 짝사랑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이게 제 아내한테 걸렸을 때 부정한 목적에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연의 행위는 법정으로도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네. 그럼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상간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받아내야겠죠. 우리가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불법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총각 행세를 했다, 뭐 처녀인 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내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걸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박이 되었냐면 우리 많이 활용하는 메시지 앱 있잖아요. 메시지 앱에 프로필이라고 해서 사진을 이렇게 설정해 둘 수 있는데 거기에 버젓이 가족 사진이 올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충분히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러네. 보아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데 이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양육권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사연 속의 아내는 가정주부라고 했는데 반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더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혹시 양육권이 남편 쪽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우리가 이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외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바람 폈는데 어떻게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조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네.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방은 바람은 피우지 않았지만 아이한테 정말 평소 때 못해요. 저는 바람은 피웠는데 평소 때 아예 진짜 너무 아이한테 잘했어. 헌신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양육권이 가는 게 무조건 자의 복리에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우리가 양육권을 판단할 때는 이 자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 아이 양육권을 정할 때 그 아내분이 가정주부라면 경제력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자의 복리를 생각했을 때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이 가정에서는 좋습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무조건 양육권을 못 가져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부부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그러네.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흔히들 정신적인 외도는 외도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도까지의 행위면 이게 바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 못 드는 그 시절 연말 송년회입니다. 자,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새해 떡국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하고 내일만 보내면 2025년입니다. 이맘때 혹시 다들 뭐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맘때 이제 흥청 사실 망청 뭐 이러면서 송년회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랬는데 네. 올해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20대, 30대 결혼 전에는 정말 매일매일이 송년회인 것처럼 항상 이렇게 뭐 집에 가서 챙겨야 할 가족도 없으니까 뭐 마시거나 뭐 일 끝나고 나서 다 회식하고 이런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가정주부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건전하게 뭔가 좀 조용하게 이렇게 보내게 되고 밖에서 뭐 외식을 한다, 뭐 회식하고 들어온다 해도 1차에서 끝내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주위의 분들 보면 유일하게 그냥 가족도 신경 안 쓰고 마음껏 편하게 그냥 마실 수 있는 그 달이 12월이잖아요. 네. 이때 송년회 많이들 하긴 하죠. 사실 이 네. 요즘 시기에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이렇게 쓰러져 계신 분들, 네, 그 막 술 냄새 나는 분들, 그리고 뭐 맞아요. 이 점퍼에서 막 이렇게 고기 냄새도 나고, 예, 그러니까 마치 회식 장소에서 바로 출근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느낌이 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회사를 딱 가도 회사에 아침에 딱 가면 다들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딱 갔는데 이렇게 엎드려져 계신 분, 힘들어 보이고. 이런 분도 좀 계셨죠. 그리고 조금 시작되면은 네. 뭐 이렇게 사우나 가셨는지 사라져. 사라져. 연락도 맞아, 안 돼. 맞아. 뭐 이런 분들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자중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시국의 문제도 있고 네.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확 펼쳐지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조용하게 가는 분위기가 되게 많고 특별히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새는 회식 분위기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송년회도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좀 조용해지고 좀 줄어들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그때는 송년회 빠지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날은 그나마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아파도 그날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또 지켜야 되는 의무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 빠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이런 선언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종의 의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뭐 송년회도 그렇고 회식을 빠진다는 건 네. 이거는
직장 그만 다니겠다.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갔고 선배들한테 엄청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런 대사건이었죠. 기억나는 송년회 혹시 있습니까? 저는 뭐 직장을 다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그맨 선배님들이 이제 송년회 하자 이러면 우르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적으로. 그럼 가서 그냥 선배님들이 이렇게 뭐 마셔 이러면 예 마시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을 위해 재밌게 뭔가 하기 위해서 분장도 하고 선배님들 성대모사 남자들이 그 역할을 맡아요. 근데 여자들은 춤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그때만큼은 핑클이 되는 거야 다. SES 하는 핑클이 돼서 선배님들 앞에서 재밌게 뭐 이렇게 재롱잔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니 옛날에. 여기는 개그맨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치는데 저는 사실 대기업의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도 했었어요. 예, 부장님, 차장님들을 위해서 뭔가 개인기를 해야 돼. 또 그래, 막 꽁트 맞아. 해야 되고 막 노래 자랑 해야 되고 막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있었어. 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주사가 심한 부장님, 네. 주사가 심한 뭐 상무님 거기 이제 자리 조금 피해가지고 거기 앞에 앉아 있으면 막 그냥 때리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그렇게 때리는 분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툭툭 치는 거죠 그냥. 네, 아니요, 아니, 심하게 얘기를 때려요. 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꿀밤 주고 막뭐 아유, 이런. 그런 거 말도 안 지금 돼, 있을 말도 수 안 없죠. 돼요.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옛날에 저는 송년회 할 때 물구나무 쓴 적도 있어요. 아우, 개인기 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송년회를 하면 뭘 하나지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걸 해서 가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여직원들도 사실 그때 약간 그 마음이 좀 풀리면서 정산을 다 끝낸 상태잖아요. 과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과음이 굉장히 많고 송년회 끝나고 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택시 잡는 일이었거든요. 택시를 잡아야 집에 가는데 그때 옛날에는 왜 따블도 있고 따따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합석도 이제 있고. 따블 따따블은 부장님 과장님이 하는 거고 이제 여직원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네 자취하는 집 있으면 그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옛날에 저도 그래서 친구 집에서 좀 잤습니다. 네. 많이 잤죠. 예. 근데 이런 송년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뭐 회식이나 송년회 이런 게요. 저 전 직장이 정동에 있던 시절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의도 시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은 상암동 시절이니까 또 다른데 네. 그때는 진짜 배고파서 회식에 갔대요. 그러니까 그때 회식을 가면 불고기 먹는 거야. 맞아. 근데 그때는 맞아. 불고기 이런 거 개인이 돈 내고 못 먹었거든요. 못 먹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회식을 기다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전쟁 끝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이 본격적인 송년 문화가 시작된 게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라고 해요. 한 해 동안 굳은 일을 잊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준비하면서 자리를 가진 게 바로 1세대 송년 모임이었는데 이때는 망년회라고 이때 얘기를 했었대요. 네. 이 망년회라는 말,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12월이 되면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 한 해의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모두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해서 망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그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망년회의 유래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망자가 잊을 망자라서 정말 과거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려움을 잊자 이런 것도 있지만 잊기 위해서 뭘 했냐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이런 술련회다. 맞아. 이렇게도 부를 정도로 정말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냐 그냥 거의 모두가 다 만취. 거의 모두가 다 만취라고 얘기할 정도로 1차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2차, 3차, 4차 그래, 이렇게까지 가면서 마지막 아침에 해 뜨고 조간신문을 들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송년회 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잊는다는 것보다 지금은 잘 보내자는 의미로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송년회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럼요. 자리를 잡게 됐죠. 네. 1970년대 역시 송년회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 겪으면서 피곤에 찌들었던 이들의 그 감정 분출구가 바로 이 송년회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1970년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송년회의 이 주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각광받던 술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인데 귀했죠. 예. 이때 이 시기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다방이나 아니면 뭐 제과점 이런 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트위스트 파티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소주가 옛날엔 25도였잖아요. 네. 근데 맥주는 그거보다
우리보다 도수가 또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이 경양식 집에서 먹는 고급 음식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이 맥주가 주로 등장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하필 그때 트위스트 바람이 불면서 신나게 놀지만 너무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1970년대 하면 역시 통기타죠. 이 통기타를 치면서 그때 당시 옛날 건배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때부터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건배사가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 청년층들은 맥주를 주로 마시면서 뭐 고단한 시대의 상황이나 뭐 학업을 잊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 서민들은 그때 맥주도 비쌌죠. 그렇죠. 대포집 가가지고 대포집 가서 막걸리나 막걸리. 소주잔 예.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장단 맞추면서 맞추고, 예. 네, 그런 타령 같은 노래 부르고 막 이르는 풍경이 있었죠. 네. 그러면 1980년대는 또 어떤 분위기였을까 싶어요. 직장인들의 애환이 이제 이때부터 뭐 그 전에도 애환은 있었겠지만 네네. 80년대는 또 다른 느낌의 송년회가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1980년대는 우리 경제가 초고속 성장하던 맞아요. 그 시기였는데 이때 개인 소득이 좀 증가했어요. 예, 급여도 많이 늘고 막 이러면서 송년회 횟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인간관계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퍼져져 있는 그런 직장인들은 연말이면은 뭐 거의 매일 그냥 송년회 뭐 여기는 이쪽 모임 만나고 뭐 다음 날에 이쪽 모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송년회에서 계속 술 마시느냐고 네.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송년회 때 여기저기 가서 계속 술 마시다가 과로를 해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숨지는 사건이 사회 신문 사회면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었던 맞아요. 시기입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폭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섞어서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소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섞어서. 의외로 소맥 이 역사가 길지 않다고 하는데 1980년대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언론이 통폐합될 때 생겨났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된 언론인들이 언론이 통폐합되는 마당에 소주랑 맥주도 통폐합시키자!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술 이름이 바로 통폐합주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마셔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우픈 현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소맥 참 좋아하죠. 각자 좋아하는 그 뭐 황금 비율, 뭐 레시피까지도 있는데 소맥에 그런 비화가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1980년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소주하고 맥주를 이제 섞어서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또 하나 맥주와 양주를 섞은 그야말로 진짜 폭탄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 근원, 그 출처가 어딘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면서 유행했던 군대 문화, 이 군대 문화의 일종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폭탄주란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1986년에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국방위 회식 사건이 육구 참모총장 등 이 고위급 인사들하고 그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때 국회 이 사람들 안에 한 요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결국 정치 스캔들로 번지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이 이야기들이 번질 때 사람들이 그 술이 뭐냐? 결국 폭탄주다. 이렇게 알려진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서 폭탄주는 당시 서민들에게는 저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높은 분들이 마시는 술이 폭탄주다라는 유행이 시작이 됐고 이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좀 저가 위스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캡틴 큐 같은 거. 이런 국산 위스키들이 생산되면서 이 섞어 마시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본격적인 인기를 타기 시작을 하죠. 폭탄주가 정말 이때 종류도 많았어요. 엄청난 폭탄주가 쏟아져 나왔죠. 네, 맞아요. 네, 실제 이 시기에 폭탄주가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 곧 서민들도 함께 전 국민이 말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요 1986년 말에 신문들이 일제히 그해 단어로 뭘 꼽았는가? 폭탄주를 꼽았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폭탄주를 적게 먹는 법, 뭐 부득이하게 폭탄주를 마실 때 좋은 안주를 이런 안주 저런 안주가 좋다 이런 기사가 본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뭐 폭탄주 그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네. 회오리주 같은 건 다 아시죠? 아, 이렇게 잔을 딱 해가지고 꽉 흔들어서? 해가지고서는 네. 뭐 휴지 막 이렇게 천장에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 회오리주. 예,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충성심. 이렇게 딱 소주잔을 위에다 놓고 네. 바닥을 머리로 탁 치면서 충성하면 이렇게 그런 딱, 것도 있고. 섞이는 그 충성주도 있었고 네. 뭐. 그 도미노주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도미노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포도주로 만드는 뭐 드라큘라주 시뻘겋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 섞어놓고 다 섞어놓고 국자로 이렇게 퍼서 해주는 국자주. 국자주? 뭐. 국자주는 진짜 이거 진짜 끝까지 가는 주인데. 야, 장 기자도 다 아시네요. 이게 전공이었죠 이게. 아유, 뭐 사회생활이 이거죠 뭐 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송년회가 무르익었는지 이때는 망년의 고속족이라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년의 고속족은 뭐냐?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교외나 온천 등으로 빠져나가서 원정 송년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망년회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송년회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뭐 이렇게 송년회의 역사라면 역사를 쭉 한번 짚어봤는데,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 예전 송년회 같지가 않아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은 10명 중에 6명은 회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4.5%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었어요. 회식 중에 음주를 강요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과거의 송년 문화가 주로 몸의 문화였죠. 먹고 마시고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의 송년 문화는 일종의 정신의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즐기고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송년 문화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주로 공연 문화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는 모임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방식을 MZ들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새로운 송년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평일 저녁에 회식을 하는 대신에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걸로 본 뒤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든가 또 뭐 이렇게 볼링 같은 운동 같은 거 하고 또 뭐 이런 경우들도 그렇죠.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소비되는 그런 약간 과다한 유흥비 이런 경비를 그 문화 공연 관람 뭐 스포츠 이런 거에 좀 지출을 하는 거죠. 요즘 그 119 회식하고 112 회식이 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회식은 한 가지 술로 119 회식은 한 가지 술로 한 장소에서 오후 9시 전까지 보내는 회식. 죄송합니다. 112 회식은 한 종류의 술로 1차만 2시간 이내로 끝내는 거. 이렇게 많이들 한대요. 이렇게 네. 송년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네. 70년대, 뭐 60년대부터 쭉 한번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네. 확실히 21세기가 되면서 송년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시국이 이러니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이런 가야죠. 분위기도 많이 있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큰 대형 참사도 있었고. 자, 어쨌든 송년회 얘기를 하면서 추억 속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생각보다 춥지 않았을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네,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겨울치곤 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0도로 두 자릿수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에는 눈이 내립니다. 양은 강원의 최대 5c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해야겠습니다. 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해집니다. 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겨울 추위 속에 반짝 포근한 날이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로 돌아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도 3도라서 오늘보단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마음이 가라앉죠. 그리고 네. 오늘 뭐 날씨도 뭐 오늘은 포근하다고 그래요. 네, 최근에 있던 날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낮 기온이 좀 오르면서 날이 제법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